계집애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왔어? 몸으로 때우러 왔나? 남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겨운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찢고 들어왔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이곳은 군인들 사이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는 말이 뼈에 사무치도록 전해지는 최전방 중의 최전방이었다. 12월의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고 사방을 둘러싼 산맥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이 작은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다. 강시우는 원통 공용 버스터미널에 발을 내딛자마자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서울과는 다른 비릿한 흙내와 섞인 냉기였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는 대신 짧게 숨을 내뱉었다. 입김이 하얗게 부서지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변한 게 하나도 없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시우. 나이 39.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자이자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인간병기. 그녀가 바로 내일 이 을지부대 인근의 제12보병사단 사단장으로 취임할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장군의 위엄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계급장이 제거된 아무런 표식도 없는 신형 전투복. 그리고 707 시절부터 고수해온 눈빛을 가리는 캡모자. 그녀는 지금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이 부대의 민낯을 보러 왔다. 터미널에서 부대까지 이동하는 길은 황량했다. 길가에 쌓인 눈은 치워지지 않아 검게 변해 있었고 지나가는 군용 트럭들은 낡아서 검은 매연을 뿜어냈다. 위병소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국방부 감찰증을 내밀었다. 사단장이라는 신분 대신 상부에서 파견 나온 감찰관이라는 가짜 신분을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조차도 내일이면 밝혀질 것이기에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식사 시간인가? 부대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귀에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시간이었다. 그녀는 장교들이 이용하는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병영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틈새로 음식 냄새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식욕을 돋우는 구수한 밥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기름 쩐내와 콩나물 비린내, 그리고 정체 모를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병사들은 깔깔이라 불리는 방상 내피를 겹쳐 입고도 몸을 떨며 밥을 먹고 있었다. 강시우는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국통에는 멀건 국물에 팅팅 불어 터진 무 몇 조각이 전부였고 밥은 찐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누렇게 변해 있었다. 반찬이라고 나온 것은 고춧가루만 잔뜩 묻은 김치 몇 조각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으깨진 두부조림뿐이었다. 이게 병사들이 먹는 식단인가? 강시우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밥을 받았다. 그녀가 자리를 잡고 앉자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힐끔힐끔 쏠렸다. 계급장 없는 전투복을 입은 묘한 분위기의 여자. 병사들은 그녀를 군무원이나 부사관 후보생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였다. 강시우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뜨려던 찰나였다.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구의 사내가 들어왔다. 야, 오늘 메뉴 꼬라지가 왜 이래? 취사병 놈들 다 어디 갔어? 고막을 찢을 듯한 고성이 식당을 울렸다. 박철영 소령. 이 사단의 군수 참모였다.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 터질 듯한 전투복 상에, 그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눈빛.
그는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식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병사들은 밥을 먹다 말고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다. 박철영은 취사병이 허겁지겁 들고 온 식판을 받아들더니 내용물을 훑어보고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새끼들이 고기는 다 어디다 팔아먹고 풀떼기만 내놨어. 내가 고기 좀 챙기라고 했지. 취사병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저 참모님, 이번 달 부식비가 부족해서 고기는. 핑계 대지 마. 내들이 중간에서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엎드려 뻗쳐. 박철영은 죄 없는 취사병을 걷어차려다 구석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강시우를 발견했다. 낯선 여자. 그것도 꽤나 반반한 얼굴의 여자. 그의 눈이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취사병을 밀치고 강시우가 앉은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쾅! 그가 군화발로 강시우의 옆 의자를 걷어차며 앉았다. 식탁이 덜컹거렸고 강시우의 국물이 식판 밖으로 튀었다. 그러나 강시우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식은 밥알을 씹었다. 어이 신참. 못 보던 얼굴인데? 새로운 군무원인가? 아님 하산 아부랭이? 박철영이 턱을 괴고 강시우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강시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차가운 눈빛. 하지만 박철영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반항적인 계집애의 치기 어린 눈빛 정도로 착각했을 뿐이다. 식사 중입니다. 용건이 있으면 나중에 하시죠. 강시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박철영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봐라. 선배가 말을 거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박철영이야. 이 부대 살림꾼이자 너 같은 애들 군생활 편하게 해줄 수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실세라고. 그는 더러운 손을 뻗어 강시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왔어? 몸으로 때우러 왔나? 전방은 춥고 외롭거든. 오빠가 따뜻하게 해줄까?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수 참모의 폐악질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도가 지나쳤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나서면 영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뒤에 끈끈한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시우는 어깨에 닿은 그의 손을 벌레 보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 치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707 시절 수많은 적을 제압했던 살기가 담겨 있었다. 박철영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다. 일개 계집애 앞에서 쫄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너 소속 어디야? 이름 대. 오늘 밤에 내 숙소로 와서 정신 교육 좀 받아야겠네. 앙탈 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 귀엽지. 박철영은 더욱 대담하게 강시우의 허벅지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 강시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탁! 그녀가 젓가락으로 박철영의 손목을 눌렀다. 젓가락 끝이 손목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박철영을 덮쳤다. 아, 뭐야? 박철영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강시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밥맛 떨어지니까 꺼져. 그리고 경고하는데 그 더러운 입 놀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일 거야. 뭐? 이 건방진년이. 너 오늘 죽었어. 감히 소령 몸에 손을 대? 헌병대 불러. 당장 2년 끌어내. 박철영이 길길이 날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철영의 신복이자 강시우의 전속 부관이 될 예정인 최민재 대위였다. 참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민재는 헐레벌떡 뛰어와 박철영을 부축했다. 박철영은 씩씩거리며 강시우를 손가락질했다. 야, 최 대위. 전현 당장 잡아넣어. 상관 모독의 폭행이다. 내가 아주 군생활 끝장을 내주겠어. 최민재가 곤란한 표정으로 강시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강시우의 얼굴을 모른다. 사단장 부임은 내일이고 그는 서류상으로만 그녀의 이름을 보았을 뿐이다. 그 역시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 될 투스타 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박소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강시우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아가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수하신 겁니다. 박소령님은 이 부대. 강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그녀는 쓰고 있던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눌려있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날카롭고 지적인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최민재 대위.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최민재는 흠칫 놀랐다. 명찰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가? 자네는 상관이 성희롱을 하고 병사들의 시판에 침을 뱉는데도 그걸 말리기는커녕 동조하나? 그게 자네가 배운 장교의 품위인가? 네. 아니, 그게 무슨... 똑바로 들어. 이 부대 꼬라지가 아주 볼만하군. 밥은 개밥보다 못하고 간부라는 작자는 동네 양아치보다 못해. 강시우는 시선을 돌려 박철영을 쏘아보았다. 박철영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강시우는 피식 웃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그녀는 식판을 들어 잔반통에 쏟아부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가 튀었다. 내일 보자고. 그땐 그 더러운 입이 아니라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게 될 테니까. 강시우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찬 바람이 다시 훅 들어오며 식당 안에 열기를 식혔다. 멍하니 서 있는 박철영과 최민재, 그리고 숨죽인 병사들만이 남겨졌다. 식당을 나온 강시우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박철형 소령. 내 놈이 횡령한 건 단순히 밥값만이 아니겠지. 그녀는 이미 냄새를 맡았다. 식당의 부실한 식단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병사들이 입고 있는 낡은 방한복,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난방기, 그리고 박철영이 차고 있던 명품 시계.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인재의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강시우는 숙소로 잡은 관사 대신 위병소 근처의 허름한 여관방을 잡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박철영의 신상 정보와 그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유지들, 그리고 군납 업체들의 리스트가 떠 있었다. 사냥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간부들의 부당한 대우에 떨고 있을까. 707 시절 그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내부에, 그것도 가장 썩어 빠진 곳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똑똑. 누군가 여관방 문을 두드렸다. 강시우는 반사적으로 문 옆으로 몸을 숨기며 호흡을 죽였다. 룸서비스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녀는 시킨 적이 없다. 그녀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셋, 아니 넷. 벌써 냄새를 맡았나? 박철영이 보낸 놈들일까? 아니면 그냥 지역 깡패들일까? 강시우는 소리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공포는 없었다. 오히려 지루했던 참에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근육들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전투 태세로 돌입했다. 내일 취임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 이 짐승들의 식사 시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때였다.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흉흉한 안광이 번뜩였다. 강시우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웃었다. 들어와. 교육 좀 시켜줄 테니까. 여관방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불안하게 깜빡였다. 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곰 가죽 같은 덩치를 가진 사내 셋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좁은 입구가 꽉 찰 정도로 거대한 덩치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인근 유흥가를 관리하며 군 간부들의 뒷배를 봐주는 지역 깡패들이었다. 어이 아가씨. 겁도 없이 남의縄바리에서 행패를 부렸다며 박소령님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셔. 선두에 선 사내가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다. 팟! 강시우의 몸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수백 번도 넘게 반복했던 돌입 동작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명치를 정확히 가격당한 사내의 눈이 뒤집혔다. 강시우는 주저앉으려는 사내의 멱살을 잡아 방패막이로 삼았다. 뒤따라 들어오던 놈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동료의 등짝을 강타했다. 아, 야, 이 미친년이. 동료를 때린 놈이 당황하는 사이 강시우는 쓰러지는 거구의 어깨를 딛고 허공으로 솟구쳤다. 좁은 여관방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한 높이였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채찍처럼 휘어지며 쇠파이프를 든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두 번째 사내가 썩은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 처박혔다. 불과 3초. 3명 중 2명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놈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곱상한 여자였다. 그런데 움직임은 맹수, 아니 귀신 같았다. 너 뭐야? 사람 살려. 놈이 뒷걸음질 치며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강시우가 더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끝으로 걷어찼다. 쇠파이프는 회전하며 날아가 도망치려던 놈의 오금을 정확히 때렸다. 끄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강시우는 천천히 걸어가 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들어올렸다. 그녀의 표정은 건조했다. 방금 사람 둘을 반쯤 죽여놓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누가 보냈지? 박철형인가? 사내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박소령님이. 그냥 손 좀 봐주라고. 교육 좀 시켜서 보내라고. 강시우는 피식 웃으며 사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가서 전해. 교육은 내가 시킨다고. 그리고 내일 아침 아주 재밌는 쇼가 시작될 거라고. 사내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치듯 여관방을 빠져나갔다. 복도 끝에서 우당탕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시우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 잠긴 부대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12보병사단 연병장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이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병사들의 코와 귀는 동상에 걸린 듯 새빨개져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단상 위에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간부들이 거만하게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제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던 박철영 소령도 있었다. 그는 핫팩을 쥐고 연신 투덜거렸다. 아, 진짜 더럽게 춥네. 신임 사단장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시간 개념 없어. 어디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늙은이라던데 오자마자 군기 좀 잡겠다고 폼 잡는 거 아니야? 옆에 서 있던 작전 참모 중령이 혀를 찼다. 박소령, 입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사단장이야. 그리고 자네 어제 식당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어떤 여자랑 시비 붙었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박철영은 코웃음을 쳤다. 아, 그 미친년이요? 말도 마십시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 눈에 띄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최 대위 시켜서 신원 파악하라고 했는데 감찰 쪽에서 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민간인 꼬여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고 잡아다가 아주 혼쭐을 내줘야죠. 그때 연병장 스피커에서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대 차렷. 신임 사단장님 입장. 연병장 입구에서 검은색 관용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번호판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소장. 사단장의 계급이었다. 차량이 단상 앞에 멈춰 섰다. 운전병이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모든 병사와 간부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박철영은 하품을 하며 곁눈질로 차량을 쳐다봤다. 배 나온 늙은 장군이나 내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었다. 칼주름이 잡힌 정복, 가슴에 달린 화려한 약장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왼쪽 가슴에 달린 707 특수임무단 흉장과 공수 휘장이었다.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정모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차갑도록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얼굴은 박철영이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침을 뱉고 희롱했던 바로 그 미친년이었다. 강시우였다. 허. 박철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쥐고 있던 핫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동료가 잡았다. 야, 박소령. 정신 차려. 왜 그래? 저 여자. 박철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집애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몸으로 때우러 왔나? 오늘 밤에 내 숙소로 와서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네. 그는 감히 일개 소령 따위가 투스타 사단장에게 성희롱을 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밤에 깡패까지 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즉결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강시우는 단상 위로 올라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박철영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단 지휘부를 지나치며 그들을 한 번씩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철영에게 닿았을 때 박철영은 심장이 멈추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강시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더 무서웠다. 강시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연병장에 모인 5,000명의 병사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본관은 오늘부로 제12보 병사단의 지휘를 맡게 된 소장 강시우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오늘 취임사를 길게 하지 않겠다. 대신 어제 내가 이 부대에서 먹었던 점심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단상 뒤에 서 있던 간부들이 술렁거렸다. 박철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제발 내 이름만은 나오지 않기를, 제발 모른 척 넘어가 주기를 빌고 또 빌었다. 어제 병영 식당의 메뉴는 똥국이라 불리는 된장국과 형체를 알 수 없는 두부조림이었다. 밥은 신내가 났고 반찬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 장부에 기록된 부식비 지출 내역은 최고급 식재료를 쓴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강시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날카로워졌다. 나는 묻는다. 우리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는 어디로 갔나? 병사들이 입어야 할 방한복은 어디에 있나? 전방의 혹한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내 부하들이 왜 거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녀의 호통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동안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늘 참으라고만 했던 말 대신 분노해주는 지휘관이 나타난 것이다. 강시우는 뒤를 돌아 간부들을 가리켰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중단한다. 사단 내 모든 장부와 창고를 봉쇄한다. 감찰부와 헌병대는 즉시 투입되어 지난 5년간의 군수 물자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철영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박철영은 숨도 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강시우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키 차이는 났지만 기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다. 군수참모 박철형 소령. 네. 예. 소령 박철영. 박철영이 삑사리가 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어제 자네가 내게 했던 제안 아직 유효한가? 밤에 숙소로 오라고 했던 건 말이야. 주변 간부들이 경악하며 박철영을 쳐다봤다. 사단장에게 숙소로 오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밤 기대하도록 하지. 자네가 준비한 교육이 뭔지 아주 궁금하군. 아, 그리고 강시우는 박철영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이크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박철영에게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어제 보낸 깡패 새끼들 솜씨가 형편없더군. 다음엔 좀 더 쓸만한 놈들로 보내. 그래야 죽이는 맛이 있지. 강시우는 새파랗게 질린 박철영을 뒤로 하고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다. 이상. 해산. 짧고 굵은 취임식이 끝났다. 강시우가 단상을 내려가자마자 헌병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본청 건물로 들이닥쳤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사단장 집무실. 강시우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헌병들이 군수참모실을 압수수색하며 박스들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전속부관 최민재 대위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박철영만큼이나 창백했다. 어제 식당에서 박철영의 편을 들며 강시우를 몰아세웠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사단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강시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최 대위. 자네 빚이 얼마나 되나? 최민재가 흠칫 놀라며 커피를 쏟을 뻔했다. 네. 그게 무슨... 도박 빚이 3억이라지? 대위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박철형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든 건가? 강시우는 서류철을 탁 덮고 최민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강시우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배신자는 2번 배신한다. 그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겁쟁이를 이용할 때였다. 놈들을 확실하게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쥐새끼가 필요했다. 일어나. 군인이 무릎을 그렇게 쉽게 꿇나?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박철영과 그 배후에 있는 놈들의 모든 움직임을 내게 보고해. 놈들이 똥을 싸러 가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보고해라. 만약 거짓 보고를 하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강시우는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손가락 힘만으로 볼펜을 2동강 냈다. 딱 자네 목뼈도 이 볼펜 꼴이 날 줄 알아.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최민재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경례를 하고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강시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박철영은 꼬리일 뿐이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 인제군 일대의 군납 비리를 주도하는 거대한 카르텔. 그들은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해왔다. 전임 사단장들도 뇌물과 접대에 넘어가 눈 감아 주었던 그 썩은 뿌리를 강시우는 송두리째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박철영이었다. 뻔했다. 살려달라고 빌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강시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말해. 사단장님. 접니다. 군수참모 박철영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끈적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일까 아니면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일까. 어제 일은 제가 눈이 삐어서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조용한 곳에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뇌물과 향응으로 무마해 보려는 수작이었다. 강시우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오해라. 좋아. 장소는? 부대 뒤편에 있는 산장 가든입니다. 거기가 고기도 좋고 아주 조용합니다. 저녁 7시까지 모시겠습니다. 알겠다. 가지. 전화를 끄는 강시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산장 가든. 놈들의 아지트 중 하나였다. 단순히 밥만 먹자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지역 유지들이나 깡패들을 동원해 위협을 하거나 몰래 카메라 같은 것으로 약점을 잡으려 들겠지. 재밌군. 강시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꼈다. 장갑의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녀는 707 시절 사용했던 단검을 꺼내 나를 확인했다. 서늘한 칼날에 그녀의 눈빛이 비쳤다. 오늘 밤 산장 가드는 피비린내 나는 연회가 될 것이다. 그녀는 사냥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사냥꾼 역시 짐승의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재킷을 벗고 활동하기 편한 전술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별을 단 장군이 아니었다. 사륙을 준비하는 707의 처단자였다. 기다려라. 내 놈들이 먹은 고기보다 더 붉은 피를 토하게 해줄 테니. 강시우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인제군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산장 가드는 겉보기엔 평범한 토종닭 전문점이었지만 실상은 지역 유지들과 부패한 군 간부들의 은밀한 회합 장소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따라 강시우가 탄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운전대는 전속부관 최민재 대위가 잡고 있었다. 사단장님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이 미리 예약해둔 별채입니다. 최민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시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의 눈을 응시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아니, 이 판을 짠 공모자 중 하나임이 분명했다. 수고했어. 자네는 차에서 대기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헌병대에 연락하고. 강시우의 지시에 최민재는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박소령, 그 사람 뒤에 질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강시우는 대답 대신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산속의 냉기가 훅 끼쳐왔다. 가든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강시우의 계급장을 보고도 경례는커녕 삐딱한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비켜. 강시우의 짧은 일깔에 덩치 중 하나가 껌을 짝짝 씹으며 앞을 막아섰다. 박소령님 손님입니까? 몸 수색 좀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놈이 능글맞게 웃으며 강시우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도발이었다. 강시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놈의 손이 닿기 직전 그녀의 왼손이 놈의 손가락 2개를 낚아챘다. 우두둑. 아!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놈의 비명이 산장 가든의 정적을 깼다. 손가락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놈이 바닥을 뒹굴었다. 내 몸에 손댈 자격이 있는 건 시체뿐이다. 강시우는 쓰러진 놈을 넘어 별채의 문을 걷어찼다.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안쪽의 풍경이 드러났다. 넓은 방 안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상석에는 박철영, 소령과 배가 남산만 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양옆으로는 짙은 화장을 한 여자들이 술을 따르고 있었다. 박철영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다.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아, 왜 이렇게 거칠게 들어오십니까? 애들 놀라게. 박철영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옆에 있던 중년 남자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강시우를 바라보았다. 지역 건설사 사장이자 군납 비리의 몸통 중 하나인 장두식이었다. 이분이 그 유명한 707 출신 여장부시구만. 앉으시죠. 약소하지만 준비 좀 했습니다. 장두식이 턱짓을 하자 병풍 뒤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가 사과 상자 2개를 들고 나와 강시우 앞에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현금 5억 원. 그들이 준비한 입막음 비용이었다. 강시우는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지? 뇌물인가? 에이, 뇌물이라니요. 전임 사단장님도 다 챙겨드렸던 겁니다. 취임 축하금 겸 품위 유지비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군수 참모 좀 잘 봐달라는 성의 표시기도 하고요. 장두식이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담배를 물었다. 박철영이 잽싸게 라이터를 켰다. 박철영,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기회를 주겠다고. 강시우는 상자 뚜껑을 발로 툭 찼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했다. 이 돈 병사들 식비와 피복비에서 횡령한 건가? 아니면 부대 시설 보수 비용을 빼돌린 건가? 박철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니, 사단장님. 좋게 말로 할 때 받으시죠? 이 지역에서 저희랑 척지면 사단장님도 피곤해집니다. 별 2개 달기까지 고생하셨을 텐데 옷 벗고 싶으십니까? 본색을 드러냈다. 강시우는 입꼬리를 올렸다. 비릿한 미소였다. 옷을 벗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놈들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옷은 수의가 되겠지. 2년이 진짜. 장두식이 술상을 엎으며 소리쳤다. 야, 뭐해? 들어와서 2년 잡아. 그의 고함과 함께 방문과 창문이 동시에 박살나며 10여 명의 조폭들이 들이닥쳤다. 손에는 회칼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철영이 비열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하하, 707?
여기가 전장인 줄 알아? 여긴 내 구역이야. 오늘 여기서 죽어도 산짐승이 물어갔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강시우는 천천히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래. 여기가 전장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전장이고 내가 곧 법이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이 회칼을 휘둘렀다. 강시우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 통을 집어들었다. 팟! 그녀의 손에서 쇠젓가락이 비수처럼 날아갔다. 푹! 끄악! 칼을 든 놈의 손등에 젓가락이 관통했다. 놈이 칼을 떨어뜨리는 순간 강시우는 테이블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놈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했다. 퍽! 이빨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뒤로 넘어갔다. 동시에 뒤에서 쇠파이프가 날아왔다. 강시우는 고개를 숙여 피하며 넘어가는 놈의 멱살을 잡아 뒤로 던졌다. 쇠파이프가 동료의 배를 강타했다. 다음. 강시우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뜨거운 찌개 냄비를 발로 차적의 얼굴에 쏟아부었고 깨진 술병 조각으로 적의 허벅지를 그었다. 비명과 욕설이 난무했지만 강시우의 숨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7명, 8명. 바닥에 쓰러진 놈들이 늘어갈수록 장두식과 박철영의 표정은 공포로 변해갔다. 그들은 깨달았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살인을 위해 훈련된 기계다. 이게 말이 돼? 박철영이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강시우가 놈을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 던졌다. 파이프는 정확하게 박철영의 종아리를 강타했다. 악! 박철영이 꼴 사납게 엎어졌다. 강시우는 쓰러진 조폭들을 밟고 박철영에게 다가갔다. 장두식은 이미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다. 강시우가 박철영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도망가려고? 아직 교육이 안 끝났는데.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박철영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강시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최민재였다. 사단장님, 지금 헌병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소령이 빼돌린 비밀 장부가 산속 폐창고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최민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시우는 박철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운 좋은 줄 알아? 내 놈 처리는 나중으로 미루지. 그녀는 장두식을 발로 걷어차 기절시킨 뒤 박철영의 귀에 속삭였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강시우는 방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최민재가 차 문을 열어둔 채 대기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피가. 최민재가 강시우의 옷에 묻은 피를 보고 경악했다. 내 피 아니야. 장부는 어디 있다고? 이곳에서 3km 떨어진 제재소 창고입니다. 제가 길을 압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강시우는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운전석에 앉은 최민재의 입가에 서린 비릿한 미소를. 그는 백미러로 강시우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걸려들었어. 독사 같은 년. 차는 어둠 속을 뚫고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차량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산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기괴하게 뻗은 나뭇가지들과 검은 어둠뿐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강시우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이상했다. 박철영은 겁쟁이다. 그런 놈이 비밀 장부를 굳이 부대방, 그것도 이런 깊은 산속에 숨겨뒀다. 그리고 최민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지? 방금 전까지 박철영과 한패였던 놈들이 갑자기 장부 위치를 흘렸다. 최 대위. 강시우의 낮은 목소리에 최민재가 움찔했다. 네, 사단장님. 자네 빚이 3억이라고 했었지. 도박은 언제부터 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소위 임관하고 나서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끊었습니다. 끊었다라. 그런데 왜 자네 손목시계는 지난달에 출시된 5천만 원짜리 명품이지? 빚쟁이가 찰 시계는 아닌 것 같은데. 끼익. 최민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앞을 보니 낡고 거대한 폐공장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인제군 외곽에 버려진 제재소였다. 다 왔습니다. 저기입니다. 최민재는 황급히 말을 돌리며 차에서 내렸다. 강시우는 그를 보며 확신했다. 함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 든 초소형 녹음기의 작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장 안은 을씨년스러웠다. 천장 곳곳이 뚫려 있어 달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렸다. 바닥에는 톱밥과 녹슨 기계들이 널려 있었다. 장부는 어디 있지? 강시우가 물었다. 최민재는 대답 없이 공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멈춰 서서 뒤를 돌았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겁쟁이 부관의 얼굴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민재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1층 기둥 뒤에서, 2층 난간에서, 녹슨 기계 뒤에서. 하나, 둘, 셋. 어림잡아도 50명은 넘어 보였다. 산장 가든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놈들은 강목이나 쇠파이프뿐만 아니라 사시미 칼과 도끼,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들고 있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리고 2층 난간 위, 박철영이 붕대를 감은 다리를 절뚝이며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서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전국구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크하하. 강시우. 여기가 내 무덤이다. 감히 날 건드려? 707? 웃기고 자빠졌네. 다구리에 장사 없는 거 알지? 박철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최민재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놈들의 무리 뒤로 숨었다. 강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다. 최민재. 기회를 줬는데도 제 발로 지옥을 선택했군. 뭐라고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은 끝났어. 여기서 죽으면 실족사로 처리될 겁니다. 시체는 이 산속 멧돼지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고요. 최민재가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강시우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몸을 풀었다. 50대 1. 일반인이라면 기절했을 상황이지만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감각을 극대화했다. 박철영, 최민재. 잘 들어라. 오늘 밤 이 공장에서 두 발로 걸어 나가는 건 나뿐이다. 죽여. 전현 당장 죽여버려. 박철영의 고함과 함께 50명의 깡패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땅이 울렸다. 강시우는 정면으로 돌진했다. 가장 먼저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놈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시우는 떨어지는 도끼를 발등으로 차올려 손에 잡았다. 그리고 도끼 자루로 놈의 명치를 찍었다. 컥! 놈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강시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춤을 추듯 놈들의 사이를 파고들었다. 도끼자루, 주먹, 팔꿈치, 무릎. 그녀의 온몸이 흉기였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칼날을 고개를 숙여 피하고 그대로 회전하며 뒤차기를 꽂았다. 놈의 갈비뼈가 함몰되는 느낌이 발끝에 전해졌다. 왼쪽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턱을 올려쳤다. 퍽, 퍽, 억. 단말마의 비명들이 공장 안을 채웠다. 강시우는 707 시절 익혔던 크라브 마가와 실랏을 응용한 살상 무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급소만을 노렸다. 눈, 목, 명치, 관절.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팔다리가 꺾인 놈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뒹굴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한 놈을 쓰러뜨리면 두 놈이 달려들었다. 강시우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뒤에서 몰래 접근한 놈이 전기 충격기를 강시우의 옆구리에 갖다 댔다. 지지직, 윽. 강한 전류가 몸을 타고 흘렀다. 강시우의 몸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며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덩치 큰 놈이 야구방망이로 강시우의 등을 내리쳤다. 빡!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시우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뇌를 강타했다. 놈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에워쌌다. 발길질이 쏟아졌다. 밟아. 죽여버려. 2층에서 박철영이 환호했다. 최민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음을 지었다.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다니까. 바닥에 쓰러진 강시우는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냈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톱밥을 한 줌 쥐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녀가 707에서 백골의 마녀라고 불렸던 이유. 그것은 압도적인 무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나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지독한 생존 본능 때문이었다. 강시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놈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공장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린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봐주지 않는다. 강시우는 품에서 707 시절부터 간직해온 전술 단검 카람빗을 꺼내 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지금까지 맨손으로 제압하려 노력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기를 쓰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놈들은 민간인이 아니었다. 적이었다. 그녀가 자세를 낮췄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흑표범처럼. 저거 칼 아니야? 야, 쫄지 마. 그냥 밀어붙여. 행동대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강시우가 다시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이번 속도는 아까와는 차원이 달랐다. 사각. 첫 번째 놈의 허벅지를 단검이 스치고 지나갔다. 동맥을 건드리지 않고 근육만 정확히 베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사각. 사각. 두 번째, 세 번째 놈의 손목과 발목이 베어졌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강시우는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다. 놈들은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했다. 50명이 넘던 놈들이 하나둘씩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괴물이다.
도망쳐. 남은 놈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시우는 입구를 막아서며 차갑게 웃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철형과 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강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과 눈을 마주쳤다. 피칠갑이 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 부관이랑 참모님은 특별히 더 아프게 만져줄 테니까. 강시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디뎠다. 낡은 철제 계단이 텅텅 울렸다. 그것은 박철영과 최민재의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텅, 텅, 텅.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폐공장의 정막을 찢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박자.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였다. 2층 사무실에 숨어있던 박철영 소령과 최민재 대위는 그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공포를 느꼈다. 박철영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잠그고 주변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끌어와 문을 막았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미친. 저건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50명을 혼자서 다 작살낼 수가 있어? 707? 707이 다 저래? 말도 안 돼. 박철영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2층 높이였지만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괴물보다는 다리가 부러지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최 대위, 뭐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연 올라오면 우리 다 죽어. 하지만 최민재는 구석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아까 1층에서 벌어진 학살극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사람의 관절을 종이처럼 접어버리고 피를 뒤집어 쓰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모습.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소용없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쫓아올 겁니다. 이 병신 새끼가. 그러게 깡패 새끼들을 더 불렀어야지. 박철영이 최민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그때였다. 쾅! 굉음과 함께 사무실의 철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졌다. 문을 막아두었던 책상과 의자들이 힘없이 밀려났다. 박철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끼익! 찌그러진 문틈으로 피 묻은 손이 들어오더니 잠금 장치를 종이장 찢듯이 뜯어내버렸다. 문이 활짝 열렸다. 역광을 받아 검게 드리워진 그림자. 강시우였다. 그녀의 전술 재킷은 찢어지고 피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더욱 흉폭해져 있었다. 똑똑. 룸서비스 왔다. 강시우가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핏자국이 찍혔다. 박철영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오지 마.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이걸로 찍어버릴 거야. 강시우는 날아오는 잿더리를 고개만 살짝 까딱해 피했다. 잿더리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박철영.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라는 작자가 고작 한다는 짓이 깡패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건가?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아깝지도 않나? 강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민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최민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박소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비굴한 변명. 강시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협박?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도박판을 전전하던 게 협박 때문이었나? 내 놈의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한 거지. 강시우가 최민재의 앞으로 다가갔다. 최민재는 그녀의 군화발을 잡고 매달렸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박소령의 비리 다 불겠습니다. 늦었어. 기회는 아까 차 안에서 줬었다. 군인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뭔지 아나? 적에게 지는 게 아니다. 전우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이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팔아먹었어. 우드득. 끄아악. 강시우가 최민재의 오른쪽 어깨를 밟았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최민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이건 내 놈이 병사들을 팔아넘긴 대가다. 그리고 우드득. 이번에는 왼쪽 어깨였다. 이건 나를 배신한 대가다. 평생 숟가락도 들지 못하게 해주지. 감옥에서 주는 밥이나 받아먹으며 내 죄를 뉘우쳐라. 최민재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강시우는 쓰러진 그를 쓰레기 보듯 넘어섰다. 이제 남은 건 박철영 하나였다. 박철영은 공포에 질려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와 이동식 저장 장치에 불을 붙이려는 신용을 했다. 오지 마. 이거 비밀 장부야. 이거 태워버리면 증거도 없어. 나 건드리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야. 최후의 발악이었다. 장부를 인질로 삼아 협상을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강시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워. 뭐? 태우라고. 어차피 내 놈 죄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쳐. 그리고 설사 증거가 없어진다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여기서 죽여버리고 실종 처리하면 그만이거든. 멧돼지 밥으로 던져주겠다고 했던가? 강시우가 카람빗 단검을 역수로 쥐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철영의 손이 심하게 떨려 라이터 불조차 제대로 켜지 못했다. 미친년. 너 진짜 돌았구나. 그래. 미쳤지. 내 놈들 같은 기생충들이 내 부대, 내 나라를 갉아먹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미친 개가 되어 물어뜯는 게 나아. 슉. 강시우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투학. 단검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 박철영이 들고 있던 라이터를 정확히 맞췄다. 라이터는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박철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빈손을 쳐다보았다. 강시우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박철영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그녀의 팔힘에 의해 공중으로 들렸다. 장부는 덤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 놈이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배를 채웠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녀는 박철영을 책상 위로 내리꽂았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책상이 무너져 내렸다. 박철영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다. 강시우는 그의 멱살을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웠다. 똑똑히 봐라. 내가 무시했던 그 계집애가 내 놈의 인생을 어떻게 끝장내는지. 강시우는 박철영의 명치에 묵직한 주먹을 꽂았다. 박철영의 입에서 위액과 피가 섞여 뿜어져 나왔다. 이어서 그녀의 발차기가 그의 무릎 관절을 강타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박철영이 무릎을 꿇었다. 강제로 꿀려진 무릎이었다. 병사들은 춥고 배고픈데 너는 따뜻한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도박을 했겠지. 그 죗값 이승에서 다 못 치르면 저승 가서라도 치르게 해주마. 강시우는 마지막으로 박철영의 안면에 하이킥을 날렸다. 박철영은 그대로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히며 기절했다.
사무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강시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비밀 장부와 저장 장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다. 녹음 종료. 완벽하군.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강시우는 깨진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미리 연락해둔 국방부 직할 수사대와 특수임무대가 도착한 것이다. 이 지역 헌병대조차 믿을 수 없어 그녀가 직접 상부에 요청해 타부대 병력을 끌고 온 것이었다. 강시우는 피 묻은 손으로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는 전리품을 챙기고 승리를 선언할 시간이었다.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폐공장 안으로 완전 무장을 한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1층 바닥에 질비하게 널브러진 깡패들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팔다리가 꺾이고 기절한 채 신음하는 수십 명의 거구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현장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걸 혼자서 다 했다고. 선두의 선 팀장이 혀를 내둘렀다. 그때 2층 난간에서 강시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피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 하지만 그녀는 꼿꼿하게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특임 대원들은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뭘 멍하니 보고 있나? 쓰레기들 수거해. 강시우의 명령에 팀장이 정신을 차리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국방부 직할 특수임무대 현장 도착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2층 사무실에 주범 둘이 있다. 끌어내. 대원들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기절한 박철영과 최민재를 질질 끌고 내려왔다. 개처럼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밖으로 나가자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철영과 최민재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송차에 태웠다. 강시우가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몸을 식혀주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며 어둠을 몰아냈다. 사단장님, 의무병 불러. 수사대장이 강시우의 상태를 보고 급히 소리쳤지만 강시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됐네. 찰과상일 뿐이야. 바로 부대로 복귀한다. 하지만 상태가. 내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 꼴로 가는 게 오히려 교육상 좋겠지. 차 대기시켜. 강시우는 핏물을 닦지도 않은 채 지휘 차량에 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100마디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군인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차량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점호가 막 끝난 시간이었다. 밤사이 사단장과 군수참모가 사라졌다는 소문에 부대는 어수선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병사들은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오는 지휘 차량과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대의 수사 차량을 보고 웅성거렸다. 강시우가 차에서 내렸다. 순간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단장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피로 물든 전투복,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의 뒤로 포승줄에 묶인 박철영과 최민재, 그리고 부패에 연루된 간부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다. 강시우는 단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의 대열맨 앞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마른 침을 삼켰다.
주목.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끝까지 또렷하게 전달됐다. 본관은 어제 약속했다. 너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그리고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강시우는 뒤로 끌려가는 박철영을 가리켰다. 저 자들은 너희가 먹어야 할 고기를, 너희가 입어야 할 옷을 훔쳐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그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전우의 등에 칼을 꽂는 반역 행위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사단장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707 출신이다. 내게 후퇴는 없다. 앞으로도 내 부하들을 건드리는 자는 그가 누구든 계급이 무엇이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것이다. 강시우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너희는 나라를 지키러 왔지 굶주리고 무시당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 제12사단은 다시 태어난다. 이상. 와!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그리고 사단장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감동이 폭발한 것이다. 사단장님 만세! 707 만세! 강시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장군이 부하에게 하는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전우로서 보내는 진심 어린 존중의 표시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군수참모 박철영과 전속부관 최민재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계급이 박탈되고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들과 결탁했던 지역 건설사 사장 장두식과 조폭들 역시 모조리 구속되었다. 강시우가 확보한 비밀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횡령한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고 그 돈은 전액 환수되어 국고로 귀속되거나 부대 복지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점심시간. 강시우는 집무실이 아닌 병영식당을 찾았다. 식당 입구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메뉴는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육개장과 제육볶음, 그리고 신선한 쌈 채소와 과일이었다. 충성.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배식 당번 병사들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강시우는 식판을 받아들고 병사들 틈에 자리를 잡았다. 사단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제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병사들이 앞다투어 자리를 양보하려 했다. 강시우는 웃으며 아무 자리에나 털썩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갓 입대한 듯한 앳된 이등병이 앉아 있었다. 이등병은 사단장이 앞에 앉자 얼어붙어 숟가락을 입에 넣지도 못하고 있었다. 많이 먹어라. 밥이 보약이다. 강시우가 자신의 제육볶음을 덜어 이등병의 식판에 올려주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등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주변의 병사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쉰내 나는 밥도 맹탕인 국도 없었다. 식당 안은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찼다. 강시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수많은 적을 때려 눕히는 것보다 내 부하들이 배불리 먹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 2개가 가진 진짜 무게이자 의무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행보관이 다가와 경례했다. 사단장님, 시설 보수 공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난방기 전면 교체와 생활관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 꼼꼼하게 챙겨. 업자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또다시 장난질 치는 놈 있으면 바로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 별명을 병사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별명? 뭐지? 행보관이 머뭇거리며 웃었다. 그게 백골의 어머니라고.
강시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백골의 마녀에서 백골의 어머니라. 나쁘지 않았다. 어머니라. 잔소리 좀 더 해야겠군.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부대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강시우는 옷깃을 여미며 사단 본청을 향해 걸어갔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5천 명의 든든한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겨울의 한기가 더욱 매서워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강시우가 사단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제12보 병사단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식단과 보급품은 규정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지급되었다. 백골의 어머니라는 별명은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존경을 담은 애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박철형과 장두식이 구속되면서 그들이 관리하던 검은 통로가 막히자 그 통로를 이용하던 더 거대한 포식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사단장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시우는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최근 전방 관측 소지오피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민간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북한군도 귀순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타고 교묘하게 감시망을 피해 이동하고 있었다. 박철형이 횡령만 한 게 아니었어. 노문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거야. 강시우는 직감했다. 군수 참모가 빼돌린 물자 중에는 경계 작전에 필수적인 야간 투시경이나 열 영상 감시 장비의 부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감시 사각지대. 그곳은 누군가의 밀수 루트로 악용되고 있었다. 그때 한 라인으로 연결된 전화벨이 울렸다. 수색 대대장이었다. 충성. 수색 대대장 중령 김철수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작전 구역 내 폐광산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 3대와 다수의 인원을 포착했습니다. 아군의 접근을 눈치채고 도주 중입니다. 강시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약초꾼이나 등산객은 아니겠지. 네, 그렇습니다. 놈들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아군 수색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포획하려 했으나 산세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놓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하나 수거했습니다. 뭐지? 하얀 가루가 든 봉지입니다. 마약으로 추정됩니다. 강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약. 최전방 군부대를 마약 밀수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흔드는 중대 범죄였다. 내가 직접 간다. 수색대대 전원 비상 대기시켜. 도주로를 차단하고 토끼몰이를 시작한다. 강시우는 전화를 끊자마자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새로 임명된 전속부관 성실하고 강직한 성격의 이진아 중위가 따라붙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시는 건 내 집 앞마당에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차 대기시켜. 20분 후 강시우가 도착한 곳은 인제군과 고성군의 경계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수색대원들이 미리 도착해 경계선을 치고 있었다. 상황은? 놈들이 저 앞 계곡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형이 험하고 곳곳에 크레바스빙하 틈처럼 갈라진 지형가 있어 추격이 쉽지 않습니다. 강시우는 야간 투시경을 집어들고 계곡 쪽을 살폈다. 희미한 발자국들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707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발자국 깊이와 보폭을 분석했다. 5명. 짐을 들고 있어서 발자국이 깊어.
멀리 못 갔을 거다. 강시우는 수색대장에게 지시했다. 너희는 우회해서 테러를 막아. 나는 직접 추격한다. 사단장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무리? 707에서 나는 산을 타는 게 아니라 날아다녔다. 잔말 말고 움직여. 강시우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 덮인 산을 달리는 표범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30분쯤 달렸을까 계곡 아래쪽 낡은 산장 폐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놈들의 임시 은신처인 듯 했다. 강시우는 숨을 죽이고 접근했다. 안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씨발. 박철영 그 새끼가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일이 꼬였어. 군인들이 이렇게 냄새를 잘 맡을 줄 몰랐는데. 형님, 이 물건들 다 어떡합니까? 서울에 계신 마 회장님이 아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닥쳐. 일단 날 밝으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인 척 내려가야 해. 강시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파악했다. 놈들은 5명. 손에는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총기는 없었지만 좁은 폐가 안에서의 백병전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시우에게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반대편 덤불 쪽으로 던졌다. 부스럭. 소리가 나자 놈들이 긴장하며 일어섰다. 뭐야? 산짐승인가? 가서 확인해봐. 한 놈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가 덤불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강시우가 지붕 위에서 낙하했다. 퍽. 그녀의 군화가 놈의 뒷목을 강타했다. 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누구야? 안에 있던 넷이 뛰쳐나왔다. 강시우는 착지와 동시에 몸을 회전하며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마약 밀수범들인가? 군부대를 물류창고로 쓰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강시우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별 2개가 달린 약장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다. 놈들은 당황했다. 여자? 군인이야? 근데 계급장이. 별.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사시미 칼을 꺼내 들며 이를 갈았다. 별이고 나발이고 우리 얼굴 봤으니 살려보낼 수 없다. 담가버려.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칼날이 번뜩이며 강시우의 목을 노렸다. 하지만 그들의 동작은 707의 인간 병기 눈에는 슬로 비디오처럼 보였다. 강시우는 상체를 숙여 첫 번째 칼날을 피하고 놈의 손목을 낚아채 꺾었다. 칼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의 팔꿈치가 놈의 턱을 올려쳤다. 퍽. 놈이 공중으로 붕 떴다 떨어졌다. 2번째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강시우는 이미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는 양손으로 놈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무릎으로 찍어내렸다. 과각. 코뼈가 함몰되며 놈이 피를 뿜고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 정체가 뭐야? 특수부대야? 강시우는 쓰러진 놈들의 몸을 넘어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이 구역 사단장이다. 그리고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청소부지. 우두머리가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다. 강시우는 가볍게 피한 뒤 놈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숨이 턱 막힌 놈이 무릎을 꿇었다. 강시우는 놈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서울에 있다는 마 회장이 누구지? 불어. 마석도 회장. 알면 다쳐. 그 사람은 악마야. 악마라. 재밌군. 지옥에서 온 마녀와 악마 중에 누가 더 무서운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때 수색대원들이 도착해 폐가를 포위했다.
강시우는 기절한 놈들을 대원들에게 인계했다. 사단장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없다. 이놈들 헌병대로 넘기고 마약은 증거물로 확보해. 그리고 마석도라는 자에 대해 신원 조회해. 강시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박철영은 꼴이었고 이들은 몸통의 일부였다. 하지만 머리는 서울에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자신의 꼬리가 잘린 것에 대해 반드시 보복해 올 것이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시우의 눈빛이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VIP룸. 최고급 양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성 마석도 회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뭐? 물건도 뺏기고 애들도 잡혀갔어? 그 여자가 직접 와서 다 때려잡았다고. 그는 국내 최대 마약 조직인 흑사파의 두목이었다. 군부대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그들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검문 검색이 까다로운 항만이나 공항 대신 매수된 군 간부들을 이용해 허술한 전방 지역을 뚫는 것은 그들의 필승 전략이었다. 하지만 강시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나타나 그 루트를 박살 내버린 것이다. 형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707 출신에다가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박소령도 그 여자한테 당해서 감방에 갔고요. 부하의 보고에 마석도는 이를 갈았다. 감히 내 사업을 망쳐? 별 2개면 다야? 군인 나부랭이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먼. 마석도는 담배를 비벼 끄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지.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 그걸 이용해야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인제군 쪽 외곽에 우리 애들이 관리하는 펜션이 하나 있지? 내일 그 근처 마을회관에서 군인들이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마을 이장이 그 여자가 아끼는 병사의 할머니라지. 마석도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가서 판을 벌여. 아주 요란하고 잔인하게. 그년이 제 발로 기어오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 다음 날 오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한 작은 마을.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것은 등산객 복장을 했지만 눈빛이 살벌한 사내 20명이었다. 그들은 마을 회관으로 쳐들어가 봉사활동 중이던 병사 5명과 마을 주민 10여 명을 억류했다. 다들 꼼짝 마. 허튼 수작 부리면 이 할망구 목이 날아갈 줄 알아. 놈들의 리더인 독사가 이장의 목에 낫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비무장 상태로 눈을 치우고 보일러를 수리하던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 사령부 상황실. 긴급 보고를 받은 강시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뭐? 민간인과 병사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네. 놈들이 요구 사항을 보내왔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병력이 접근하면 인질들을 해치겠답니다. 오직 사단장님 혼자서 비무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10분마다 인질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참모들이 만류했다. 사단장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테러입니다. 대테러 부대와 경찰 특공대를 불러야 합니다. 그들이 도착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려. 그 사이에 내 병사들과 주민들이 다친다. 강시우는 전투복 상의를 벗고 방한 내피만 입었다. 그리고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카람빗 단검을 챙겨 군화 속에 숨겼다. 비무장으로 오라고 했으니 총은 안 가져간다. 사단장님, 상황실장은 저격수들을 배치하고 내 신호를 기다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특임대가 뒤쪽으로 진입한다. 단 인질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진 절대 발포하지 마.
강시우는 지휘관의 표식을 모두 떼어내고 일반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다. 하지만 강시우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눈보라는 훌륭한 은폐막이 되어줄 테니까. 마을회관 앞마당. 독사는 시계를 보며 낄낄거렸다. 시간 다 됐다. 그년 안 오나 본데? 맛보기로 누구 손가락부터 자를까? 그가 이장의 손을 낚아채려는 순간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 걸어왔다. 그 손 나. 강시우였다. 그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천천히 걸어왔다. 오, 진짜 왔네. 깡다구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몸수색해. 두 놈이 다가와 강시우의 몸을 더듬었다. 총기는 없었다. 그들은 군화 속에 숨긴 얇은 단검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깨끗합니다, 형님. 좋아. 들어와. 강시우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는 병사들과 주민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은 폭행당한 듯 멍투성이었다. 강시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내가 왔으니 인질들은 보내줘라. 하하. 미쳤어? 내가 제 발로 들어왔다고 해서 얘들을 놔줄 것 같아? 마 회장님이 너를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셨거든. 독사가 낫을 들고 강시우에게 다가왔다. 20명의 놈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무릎 꿇어. 사단장님 무릎 꿇는 꼴 좀 보자. 강시우는 차가운 눈으로 독사를 응시했다. 마석도가 시키더냐? 고작 이런 양아치 짓이나 하라고? 뭐? 인연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독사가 화를 내며 낫을 휘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강시우는 몸을 낮춰 낫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을 미끄러지듯 파고들어 독사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독사가 넘어지는 사이 강시우는 번개같이 일어나 그의 손목을 밟아 낫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독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뒤로 물러섰다. 지금이다. 엎드려. 강시우가 소리치자 훈련받은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주민들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렸다. 동시에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연막탄이 안으로 날아들었다. 펑! 하얀 연기가 회관 안을 가득 채웠다. 강시우가 미리 지시해둔 신호였다. 콜록콜록. 뭐야? 앞이 안 보여. 놈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시우는 군화 속에서 카람빗을 꺼내 들었다. 연기 속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사각, 으악, 퍽, 크악. 비명과 타격음이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강시우는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707 시절 암전 상황에서 훈련했던 블라인드 컴백 기술이었다. 그녀는 인질들에게 접근하는 놈들의 팔다리를 가차없이 베고 꺾었다. 놈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허공에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다치게 할 뿐이었다. 문 열어. 나가. 독사가 간신히 일어나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어딜 가나? 아직 계산이 안 끝났는데. 강시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독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며 피 묻은 단검을 든 강시우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살려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독사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내 병사들 얼굴을 저 꼴로 만들어 놓고 살려달라고? 염치도 없군.
하는 총소리와 함께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전원 체포해. 특임대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강시우는 독사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마석도에게 전해. 다음엔 내가 직접 서울로 간다고. 목 닫고 기다리라고. 강시우는 독사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인질들은 모두 무사했다. 병사들이 달려와 강시우에게 안겼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생했다. 너희가 무사하면 됐다. 강시우는 병사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마석도. 그가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였다. 강시우는 마을 회관을 나서며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보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피의 폭풍을 예고하듯이. 기다려라. 이 썩어 빠진 카르텔의 심장을 도려내러 가마.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707 전후에 소집해라. 사냥감이 너무 커서 혼자 먹긴 힘들 것 같다. 전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요, 대장. 언제 모이면 됩니까? 오늘 밤이다. 복수의 무대는 이제 강원도의 산골짜기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옮겨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강남의 네온 사이는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마석도 회장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이자 마약 유통의 본거지 클럽 바벨이 그곳이었다. 클럽 맞은편 허름한 건물의 옥상.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강시우가 난간에 기대어 클럽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시렸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어둠 속에 녹아든 4명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오랜만이군. 다들 살아 있었나? 강시우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대장님이 부르시는데 지옥불 구덩이에서도 기어 나와야죠.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 코드명 불곰 박상사였다. 저녁 후에는 산에서 벌몽이를 하며 근육을 키워 덩치가 웬만한 씨름 선수보다 컸다. 몸이 좀 근질근질하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체육관 관장 노릇하느라 애들 가르치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날렵한 인상의 사내 코드명 살모사 최중사였다. 그는 현재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역 시절 그의 발차기는 적의 목을 베는 칼날과 같았다. 나머지 둘 유령과 독거미 역시 각자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 강시우의 소집 명령 하나에 만사 제쳐두고 달려온 707의 전설들이었다. 상황은 파악했나? 네. 저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가 놈들의 구역입니다. 지하에는 마약 제조 시설과 창고가 있고 5층 펜트하우스에 마석도가 있습니다. 입구 경비만 30명, 내부에 100여 명의 병력이 깔려 있습니다. 유령이 태블릿 PC가 아닌 종이 지도를 펼치며 브리핑했다. 디지털 장비는 해킹의 위험이 있어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100명이라. 5명이서 나누면 인당 20명 꼴이군. 너무 적어서 심심하겠어. 강시우의 농담에 대원들이 낄낄거렸다. 그들에게 100명의 조폭은 그저 몸풀기 상대에 불과했다. 목표는 하나다. 5층까지 최단 시간 돌파. 마석도 생포. 나머지는 재기 불능으로 만든다. 단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작전 개시. 강시우가 코트를 벗어 던졌다. 아내는 활동성 좋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옥상 난간을 뛰어넘어 배수관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대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림자들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클럽 바벨 입구. 덩치 큰 기도들이 하품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야, 오늘 물 좋다며? 회장님 기분도 안 좋으신데 눈치 잘 봐라. 아, 그 군인 여자 때문에 그렇다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쫄아 계신지 모르겠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주먹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퍽. 말을 하던 기도의 턱이 돌아갔다. 그가 쓰러지기도 전에 불곰이 나타나 다른 기도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박치기를 시켰다. 쿵. 단 2초 만에 입구를 지키던 4명이 기절했다. 뭐야. 안쪽에 있던 놈들이 소란을 눈치채고 몰려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입구로 들어오는 5명의 살기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살모사가 춤추듯 회전하며 로우킥을 날렸다. 빠각. 놈들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다. 독거미는 놈들의 허리띠를 풀어 순식간에 손발을 묶어버리는 기행을 선보였다. 강시우는 선두에 서서 클럽 안으로 진입했다.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와 화려한 조명. 스테이지에서 춤추던 사람들은 입구 쪽에서 벌어진 난투극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길을 비켜라. 강시우의 일갈에 민간인들이 양옆으로 갈라졌다. 그 사이로 검은 양복을 입은 조폭대가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저것들이다. 죽여. 50여 명의 조폭이 1층 홀을 가득 메웠다. 일반인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릴 광경이었지만 강시우와 707 대원들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불곰 중앙 돌파. 살모사 독거미 좌우 날개. 유령 후방 지원. 나는 마석도에게 직행한다. 라저. 불곰이 포효하며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날아오는 야구 방망이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놈들의 멱살을 잡아 볼링핀처럼 던져버렸다. 인간 전차였다. 살모사는 테이블과 의자를 징검다리 삼아 날아다니며 놈들의 관자놀이에 정확한 하이킥을 꽂았다. 강시우는 그 혼란을 틈타 중앙 계단으로 향했다. 앞을 막아서는 놈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속도를 늦출 순 없었다. 달려오는 놈의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피하고 명치에 정권 지르기. 칼을 휘두르는 놈의 손목을 꺾어 칼을 뺏고 칼자루 끝으로 인중 가격. 그녀의 동선은 최단 거리, 최적의 효율로 그려졌다. 쓰러지는 놈들을 쳐다볼 시간조차 없었다. 2층, 3층, 4층. 올라갈수록 놈들의 저항은 거세졌다. 4층 복도에서는 전문 칼잡이들이 매복해 있었다. 좁은 복도에서의 칼싸움은 위험했다.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해주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칼잡이 리더가 쌍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강시우는 허리춤에서 3단봉을 꺼내 펼쳤다. 촥! 말이 많군. 강시우가 3단봉으로 칼날을 쳐냈다. 챙! 불꽃이 튀었다. 리더가 쉴 새 없이 몰아쳤지만 강시우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다. 상대의 공격 리듬을 읽고 그 박자 사이로 파고드는 카운터. 칼이 교차하는 찰나 강시우의 3단봉이 놈의 손등을 강타했다. 악! 칼을 떨어뜨린 놈의 턱을 강시우의 무릎이 올려쳤다. 놈이 뒤로 넘어가며 복도의 장식장을 들이받았다. 나머지 칼잡이들도 뒤따라 올라온 살모사와 독거미에게 정리되었다. 대장님, 5층으로 가십시오. 여긴 저희가 맡겠습니다. 살모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강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5층. 펜트하우스. 거대한 마호가니 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강시우는 숨을 고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향해 도움닫기를 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발바닥으로 문을 걷어찼다. 쾅!
잠금 장치가 박살나며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에는 최고급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는 마석도가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용병 보디가드 4명이 서 있었다. 마석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박수를 쳤다. 짝짝짝. 대단하구만. 내 부하 100명을 뚫고 여기까지 오다니. 강시우 소장, 듣던 대로 괴물이네. 강시우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소파 맞은편 테이블에 걸터 앉았다. 피 묻은 3단봉을 손바닥에 툭툭 치며 마석도를 노려보았다. 괴물? 칭찬으로 듣지. 내 놈 같은 악마를 잡으려면 괴물이 되어야 하니까. 말은 잘하는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아이들은 자네가 상대했던 동네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라. 마석도가 눈짓하자 거구의 러시아 용병들이 강시우를 포위했다. 그들은 키가 2미터에 육박했고 근육이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다. 손에는 군용 대검을 들고 있었다. 강시우는 피식 웃었다. 덩치만 크다고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지. 곰 잡는 법을 보여주마. 강시우가 먼저 선공을 날렸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용병의 무릎 관절을 밟고 뛰어올라 목을 감아 졸았다. 놈이 발버둥 쳤지만 강시우는 무게 중심을 이용해 거구를 바닥으로 매다 꽂았다. 쾅! 지진이 난 듯 바닥이 울렸다. 나머지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강시우는 바닥을 구르며 칼날을 피하고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3단봉으로 가격했다. 기술, 속도, 그리고 급소 타격. 힘으로 맞붙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707의 무술은 국적 불문이 살인 기계들을 무력화시켰다. 5분 뒤, 4명의 용병은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채였다. 방 안에는 이제 강시우와 마석도 단둘만이 남았다. 마석도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뒤에 숨겨둔 샷건을 꺼내 들려 했다. 하지만 강시우가 더 빨랐다. 그녀가 던진 3단봉이 마석도의 손목을 정확히 때렸다. 끄악! 마석도가 총을 떨어뜨리고 손목을 부여잡았다. 강시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마석도를 덮쳤다. 총?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군인 앞에서 총을 꺼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강시우가 마석도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서 끌어내렸다. 천하의 마석도 회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잠깐. 대화로 하자. 돈이 필요해? 100억? 아니, 500억 주지. 평생 놀고 먹게 해줄게. 자네 별 하나 더 달고 싶지 않아? 내가 국회 국방위원들도 다 알아. 참모총장 시켜줄게. 마석도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다. 돈과 권력, 그가 평생 믿어왔던 무기들을 꺼내들었다. 강시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500억? 참모총장? 내 놈이 훔쳐간 내 병사들의 밥값 그리고 추위에 떨었던 그들의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그녀는 마석도의 넥타이를 잡아 질질 끌고 창가로 갔다. 아래는 까마득한 5층 높이였다. 그리고 나는 이미 별이 2개야.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내 놈이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는 내 부하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아니었다. 헌병대와 검찰 합동 수사팀이었다. 강시우가 미리 넘겨준 정보를 토대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들리나? 내 놈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강시우는 마석도를 창틀에 밀어붙였다. 마석도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강시우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감옥에 가서 뼈저리게 느껴라. 내가 괴롭혔던 힘없는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를.
그리고 기도해라. 내가 다시 찾아가지 않기를. 그녀는 마석도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는 더 이상 마약왕도 회장님도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린 늙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잠시 후 707 대원들이 올라왔다. 그들의 옷도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1층부터 4층까지 청소 끝났습니다, 대장님. 아주 깨끗합니다. 불곰이 엄지를 세웠다. 강시우는 대원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수고했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메뉴는 삼겹살이다. 에이, 대장님. 500억 제안 받으셨다면서요? 소고기 정도는 사셔야죠. 살모사의 너스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의 밤 바벨탑은 무너졌고 진짜 영웅들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석도 검거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현역 여군 소장, 조폭 소굴 직접 타격, 마약 카르텔 일망타진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마석도의 장부에서 나온 정관계 로비 리스트로 인해 국회의원과 고위 간부 수십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강시우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국민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병사들을 위해 직접 몸을 던진 그녀에게 열광했다. 참군인, 걸크러시 장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강시우는 모든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거절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전방 부대였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인제군 원통리에도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다. 제12보병사단 연병장.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전 병력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부대 개방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병사들의 가족과 애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대를 방문해 함께 식사하고 즐기는 날이었다. 과거에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연병장 곳곳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와, 군대 밥이 이렇게 잘 나와? 우리 아들 살찐 거 봐라. 엄마, 나 진짜 잘 지내. 사단장님이 진짜 잘 챙겨주셔. 병사들은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부대를 소개했다. 리모델링된 생활관은 쾌적했고 식당에서는 뷔페식 식사가 제공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다. 강시우는 정복 차림으로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과 가족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발 뻗고 잡니다. 어떤 할머니는 강시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겨울 인질극 사건 때 강시우가 구해준 마을 이장이었다. 장군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겨.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나. 강시우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르신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장이 아니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행사장 한쪽 전속부관 이진아 중위가 다가왔다. 사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전화입니다. 이번 작전의 공로를 치하하며 훈장 수여와 함께 군단장 진급을 고려하시겠답니다.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군단장. 3스타.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였다. 서울로 가면 더 높은 명예와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강시우는 연병장에서 뛰어노는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멀리 보이는 철책선을 응시했다. 거절한다고 전해. 네. 하지만 이진아 중위가 놀라서 되물었다. 나는 아직 이곳에서 할 일이 남았다.
내 아이들이 전역 신고를 할 때까지 이 울타리를 지켜주는 게 내 임무야. 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병사들 밥 한 끼 더 챙겨주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강시우의 단호한 말에 이진아 중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단장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강시우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취사장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과거 썩은 내가 진동했던 그곳은 이제 가장 행복한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 병사가 쭈뼛거리며 강시우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첫 부임날 병영식당에서 만났던 그 앳된 병사였다. 이제는 어엿한 일병이 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이거. 병사가 내민 것은 투박하게 접은 종이약 한 마리와 초코파이 하나였다. 제가 휴가 나가서 사온 건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시우는 잠시 멍하니 초코파이를 바라보았다. 500억 원의 뇌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다. 그녀는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종이약을 정복 윗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었다. 고맙다. 내 군 생활 통틀어 받은 뇌물 중에 가장 비싸고 값진 거구나. 병사가 활짝 웃으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강시우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어디선가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707 시절 그녀는 적을 죽이는 기술만을 배웠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다. 백골의 처단자는 이제 없다. 이곳에는 오직 5,000명 아들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 강시우 소장이 있을 뿐이다. 전 부대 주목. 강시우가 외치자 연병장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오늘 하루는 계급장 떼고 다 같이 즐긴다. 이상. 와! 함성이 메아리치며 인제군의 산하를 뒤덮었다. 별을 단 707 강시우의 전설은 이제 막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